정말 예외 없이 소름 끼치듯이 금리를 인하할 때예요. 이 신용 경색은 항상 와요. 신용 경색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변수일 것 같아요. 기업 이익이 좀 생각보다 안 나올 거죠. 주식이 가장 중금리 중물가 시대의 자산이니까. 채권 쪽은 일정 비율은 좀 들고 가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길게 봤을 때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일본은 신고가인데 왜 코스피는 이러냐? 아직 3천도 못 넘고. 그래서 이제 뭐 정부도 이거를 뭐 해소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들도 많이 내놓고 있고 한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선진국 대비 조금 저조한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정말 고민이죠. 작년 4월, 5월을 보니까 코스피가 2,300 정도였고 지금이 2,300 갔다가 또 2,600 그러니까 오르긴 했는데 너무 좀 다른 데보다는 속상하고, 나스닥을 보니까 정말 35% 올랐거든요. 네. 봄 대비. S&P도 뭐 25% 이상 올랐고, 개별 종목 보면 말도 안 되고요. 지금 말할 필요가 없고.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보니까 2008년을 100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10배 올랐어요. 코스피가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나스닥을 팔고 혁신주는 팔고 이제 코스피를 사야 되냐, 이제 이런 게 고민인데, 1년, 2년 혹은 뭐 한 3년, 5년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저는 미국이 훨씬 더 우리나라 시장보다 아웃퍼폼 할 거다. 그 이유는 저는 이번 경기의 스토리가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2013년인가 다보스 포럼에서 그 의장이셨던 슈밥 의장이 이제 썼던 표현인데, 그리고서 이제 전 세계에 퍼졌죠. 그래서 이게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그 다음에 또 바이오까지 포함한 로봇,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혁신 성장의 생태계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점프업 하는 기술이 이제 그러한 그 혁명과 같은 1차, 2차, 3차와 같은 그러한 혁명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전 세계 장기 파동, 한 50년에서 70년의 파동이 시작된 게 2010년 정도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가령 2050년, 60년까지 이런 콘트라티프 파동의 장기 파동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이제 소순환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짧게 한 3년 오르고 한 1년 쉬고, 소순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가 4차 산업이에요. 앞으로 한 50년간. 네. 그리고 지금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이 소순환 파동,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이 확장기라고 보는데, 이 확장기도 이거는 완전히 더 아주 강렬한 AI가 이제 대중들 앞에 나 AI야 라고 소개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스토리가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19세기 때 금강을 개발할 때 삽을 만드는 회사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삽을 만드는 게 지금 엔비디아고 AMD고, 그다음에 삽을 만들면 이 금을 캐서 뭐 장신구를 하고 뭐 거기에 적용하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저걸 되는지 그 다음에 오르는데, 이거는 이제 AI 어댑터들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이런 AI 어댑터로 이제 넘어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나도 AI, 나도 AI, 몇 년 전에 나도 메타버스, 나도 메타버스 했듯이 네. 앞으로 이런 게 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에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시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품고 있는 시장은 우리보다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아웃퍼폼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28%입니다. 미국이 제조업 비중이 11%인데 GDP에서 아직은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혁신 기술보다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경기를 많이 타는, 반도체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PR을 높게 줄 수가 없어요. 혁신 기업들이 많아야, 엔비디아 같은 게 있으면 PR을 한 100배 주는데, 왜냐하면 이익이 더블씩 증가하니까 괜찮거든요. 전체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해야죠. 각국에 수출하려면 탄소세 물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참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에너지 믹스도 지금 굉장히 낮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낮고요. 그 다음에 산업 전환이 조금 낮은 이유는 지금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생산성이 OECD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과거에는 OECD 전체 국가 39개 국가의 수출 증가율의 한 2배에서 3배까지 매년 수출 증가율이 찍혔거든요.
근데 2011년부터는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크로의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방향성이 이제 주주 환원을 확대를 해서 이제 뭔가 ROE도 높이고 뭐 PBR도 높이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보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방향성이 산업 구조의 개선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제 연결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약간 미시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저는 거시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이고요. 미시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은 당연히 해야죠. 지금처럼 당연히 해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상속세라든지 이런 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네네. 잠재 성장률이 그냥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네네. 노동 투입도 줄어들고 인구 고령화로 분업 질서 변화 때문에 국내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되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생산성으로 혁신 성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입법화할 거는 입법화하면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주 환원만 확대하는 것 정도로는 근본적인 디스카운트 해결책은 좀 아니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편이시죠? 왜 그러냐면은 일례로 지금 뭐 주주 환원율도 우리나라 20%밖에 안 되고 미국은 80%인데 배당 많이 주고 또 자사주도 매입해서 소각하고 하면 근데 문제는 자기자본이익률이 우리나라가 1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은 지금 40%입니다. 걔네들 PBR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3배에서 4배가 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자기자본이익률이 대만보다도 낮고 신흥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중국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ROE에서 자본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익으로 창출하는 그런 부가가치의 경로가 좋아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의 경로는 이제 산업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네. 기술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좀 광범위한 과제라는 거죠. 이걸 안 하고 무조건 배당만 많이 주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라 이것만 갖고는 반쪽짜리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뭐 한 서너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일단 위험의 워치리스트도. 네네. 첫 번째는 저는 무엇보다도 매크로보다는 주식시장 자체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이 하락 전환하는 경로를 보면 결국에는 과열을 지나서 너무 지나치게 올랐을 때 스스로 조정을 보인다. 네. 주가가 너무 올라가고 너무 비싸서 네. 아무도 안 사주니까 네.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피닉스예요. 투매를 하고 네. 한 10% 한 2, 3% 떨어졌을 때는 그래 다시 올라갈 거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며칠 빠지면 이제 투매로 이어지면서 정말 공포감이 휩싸이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물을 부르면서 그렇죠. 지수가 한 10% 빠지는 뭐 한두 달 만에 이런 일들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가장 큰 적이다. 이거를 제외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하나는 이제 신용 균열입니다. 부채가 통화가 증가한 것만큼 부채가 많이 쌓여 있고 그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로 가 있고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로 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부채로 가 있고 근데 이 부채 만기가 올해하고 내년에 만기가 많이 도래하거든요. CMBS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시킨 네. 그런 채권의 만기 도래가 올해하고 내년에 가장 많고 특히 올해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부채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은행들이 혹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크레딧 스프레드는 가산금리는 더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경기는 약간 수축 국면으로 약간 살짝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채는 한두 해 쌓인 게 아니라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사람들이 열심히 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금리가 내리니까 괜찮습니다. 박수 이렇게 치고 있을 때 훅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연체율의 상승. 또 한 가지는 투기 등급 회사채라든지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에 말씀드린 스프레드. 네네네. 가산금리가 언제 올라가냐. 이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정말 예외 없이 소름 끼치듯이 예외 없이 금리를 인하할 때 이 신용 경색은 항상 와요. 그래서 신용 경색이 오기 때문에 또 중앙은행은 금리를 또 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신용 스프레드는 계속 올라가요. 빚쟁이들이 빚을 갚는데 기업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심지어는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이런 것들이 디폴트가 가장 많이 날 때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면 사실은 신용 경색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거든요. 이게 이제 복병이고요. 지금 중국은 이미 시작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잘 소화가 되느냐. 근데 만약에 잘못 소화되고 한두 개가 조금 약간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나면 일파만파 네.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생각보다는 가파르게 위축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변수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빠진 것도 중국에서 이제 생산량이 둔화돼서 빠졌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애플도 최근 6주간 중국에서 판매량이 계속되고 뭐 미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 혹은 뭐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노출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 이익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니까 네네. 이런 게 만약에 하반기에 계속되면 지속되면 기업 이익이 좀 생각보다 안 나올 거죠. S&P 500 기업의 지금 EPS 올해 성장률이 증가율이 1%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됐는데 그게 뭐 5% 정도로 반토막이 난다. 주가가 조금 헤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네네.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거의 그냥 호수처럼 잔잔하고요. 거의 움직임이 없고 네네. 신용카드 연체율 미국에서 조금 올라왔지만 뭐 그렇게 아주 위험하다 싶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네. 또 중국도 지금 뭐 모든 부양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고 너무 또 중국 소비가 아주 급냉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좀 관찰할 시기가 있으십니다. 네네. 네. 사실 그 부의 변곡점 얘기로 돌아가서 과거 한 40년과는 다른 이제 금융 환경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된다면 그거에 맞는 또 새로운 뭐 투자 방법, 투자 자산이 또 떠오르게 될 거잖아요. 개괄적으로는 모든 위험 자산, 위험한 채권이라든지 또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채를 제외한 모든 위험 자산,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수익률이 과거보다는 조금 연평균 수익률이 살짝 낮아질 것 같아요. 제로 금리가 아니니까. 네네. 위험 자산 수익률을 조금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주식이 가장 중금리 중물가 시대의 최적의 자산 아닐까. 약간 물가가 살짝 떨어질 듯 말 듯한 그런 중물가 시대는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그 선방해줍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자산이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토지, 설비, 건물 이런 것들이 기업이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 나눴지만 이게 한두 해 끝날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엔비디아가 지면 또 다른 엔비디아가 나올 거고 테슬라가 조금 약간 맛이가 혹시 가면 또 다른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가 또 등극할 거고 그쵸. 중국도 이번에 양회에서 보면은 AI 이런 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전 세계가 다 공을 들이고 있고 전 세계에 지정학적 갈등이 생길수록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데 그 국방비의 의미는 첨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4차 산업과 연결돼 있는 AI랑 더 연결돼 있고 네. 다 드론을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쪽의 기술 혁신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정말 꿈의 주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바이오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종목 공부를 하시면 정말 높은 수익률을 누리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 조금 꼭 붙어 있으시고 다만 이제 채권 쪽은 일정 비율은 좀 들고 가시면 네.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예금이나 채권이 이자율이 0%니까 정말 바보잖아요. 거기에 돈을 넣는 거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그래도 한 3% 이상으로 이렇게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만기까지 들고 가시면 되게 짭짤한 수익률을 이제 누릴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의 독주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주식을 산다면 미국 주식을 사야 되겠네요. 네, 저는 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적어도 미니멈 5대5로는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기술적인 조정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 기업들이 되게 어쨌든 선전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달러 패권이 이제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유동성 문제 뭐 지적을 해주셨듯이 달러가 아무리 기축통하고 뭐 파워가 있다고 하지만 무한정 계속 풀리면 언젠가는 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은 정말 절대적인 안전자산인 금 아니면 디지털에서는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이런 게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길게 봤을 때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정말 어마어마한 시세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상승률은 아니겠지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거래의 수단 내지는 살짝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도 인정이 되고 또 말씀 주셨던 그 달러의 조금 대체,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어쨌든 근본위 제도를 포기하고 1달러에 35원
온스의 금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라는 선언을 73년에 했는데 닉슨 대통령이 그 이후에는 이제 근본 없는 화폐가 된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본 없는 네. 화폐를 사람들이 전 세계가 다 쥐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앞으로 몇십 년간 미국의 패권은 계속되는 건 인정. 하지만 비중은 줄일래. 라는 입장에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나 국부펀드가 금을 사고 있고 안전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달러의 조금 희석화랑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달러의 희석화가 앞으로 멈출 거냐?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죠. 네. 미국의 가장 정통한 의회 예산국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재정 적자는 앞으로도 커지고 부채는 더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아래로 간다? 이거는 조금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의 한 측면에서 대체 투자로서는 조금 코인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네.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자기의 뭐 포트폴리오의 한 2, 3%. 근데 너무 큰 부자들이니까 2, 3%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쵸. 이런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